지오체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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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촬영 네.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작가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지오체 작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식물을 기본으로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식물이라기보다는 그 제 주변의 일상으로 있는 뭐 야채라던가 뭐 나무, 꽃, 그다음에 어렸을 때 기억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네. 작업을 하고 있고 제일 또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공통적으로 식물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동물도 많이 들어가요. 동물도. 일단 네. 자연. 그럼 네, 자연으로. 자연이 제일 예, 많이. 자연이 제일 중요한 모티브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 계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계란이요? 네. 네.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1년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어떤 사물을 봤었을 때 그 사물이 뭘 닮은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재밌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 뭐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네. 또 형태를 봤었을 때 그게 뭐와 닮은 것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을 보면 아 이거 뭐 공룡 닮았네 이러듯이.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프라이를 해주셨는데 하얀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그때 그 향기 그 다음에 그 형태를 보고서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꽃으로 보여지고 꽃. 그 냄새에 대한 고소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와 버금가서 또 하는 게 이제 브로콜리가 이제 큰 나무로 보였다던가 아, 네, 예. 맞아요. 브로콜리 나무처럼 보여요. 또 보고 이거 후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꽃이네라고 보다 가만히 보니까 후라이였네 이제 이렇게 이제 아, 전 바로 후라이로 보였어요. 네. 네,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확장시켜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생명으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이제 꽃으로 태어나는 어떤 그런 생명, 삶과 죽음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아이콘으로 이 후라이를 또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는 그 행복을 날르는, 네. 비행하는, 날아다니는 네, 그런 후라이, 그러니까 어떤 하얀색이 날개인 것 같은. 네, 그 작품도 봤어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 리본이 달려져 있는 그 후라이는 언뜻 보면은 이제 태양이라고 보여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사실 그 아들이 하나인데 네. 그 아들이 애가 안 생겨서 네. 한 6년간을 고생을 했었어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절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그렇군요. 생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뻤고 축복. 네, 그래서 선물처럼 온 것에 대한 상징이 리본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명이 뭐 저한테는 저희 아들이지만 그 외에 모든 생명들이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생명을 또 상징하기도 하네요. 네네, 예, 그렇죠. 계란이. 그런 의미로. 근데 그래서 프라이는 이걸 가열한 거니까 약간 네, 그렇죠. 생명을 먹는 거.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애들이 후라이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맞네요. 누가 막 굉장히 엽기적이네요. 막 이러기도 하시고. 아,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아이,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상징성이 하나로만 규명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이렇게 그러겠네요. 확장. 아,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좀 저렇게 조형물로도 만들고 있어요. 다음 달에 전주에서 입체로 만들어져서 또 전시될 예정이에요. 또 계란을 네. 이전에 시도한 작가 없겠죠? 아니요, 계란 후라이를 가지고 그 어떤 페미니즘적 그 측면에서 후라이요? 여자 가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그 영국의 뭐 여자 작가분도 있고. 아, 그렇긴 하죠. 했군요. 예, 근데 예. 아마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갖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작가는 아직은 잘 못 본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발상이 네. 재밌는 그림 많아서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느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아마 르네 마그리트. 마그리트도 있고 달리. 아, 초현실주의적인 예, 그런 약간, 성향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약간 낯섦에 대한 어떤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대페이스망. 이게 여기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게 그냥 단지
어떤 물체를 갖다 놔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하고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의 관계를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믹싱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추억, 기억과 현재 그렇죠. 생각하는 것들. 네, 제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 어렸을 때 느꼈었던 것, 기억들. 그리고 여행이랑 자연. 그렇죠. 그죠? 이게 한꺼번에 묶어지니까 이게 이 안에 이게 들어가면서 대페이지망적인 어떤 걸로 보이고 낯설고 근데 이게 왜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작가님, 근데 유튜브 보는 분들 대페이지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대페이지망.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뭐 정확하게 평론가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미지가 그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엉뚱한 왔을 때의 그 새로움. 그렇죠. 그죠? 그런 거를 간단히 이제 말하면 그렇게 예, 되는 그 거죠.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많이 예, 그렇죠. 썼던 특히 달리와 르네 마그르트가. 다다이즘에서 그죠.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럼 거죠. 작가님도 다다이즘적인 성향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 뭐 다다이즘이다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왜냐면 그런 작업만 있는 게 또 아니니까. 네. 왜냐면 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네. 이제 그 옛날 세대 네네. 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다이즘이 깔려 있는 작가들이라서.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즘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네. 제 아마 성향이 이 얘기와 저 얘기를 합치고 기억과 기억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뉴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듯이 제 몸 안에 기억 안에 있었던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막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뜻 보시면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네, 약간의 뭐 네, 그런 작품도 있고 또 아주 네, 아닌 것도 것도 있고. 네. 네. 작가님 그 사이트 보니까 네. 그 작품의 유형을 어느 정도 나눠줬더라고요. 네네. 아마 작가들 유형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방울을 그려서 쭉 계속 수십 년을 그리신 분이 있으시듯이 네, 좀 편집. 그 제 작업의 성향을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계속 그려나가는 부분에는 저는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별로 이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니까 한 테마별로 쭉 시리즈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거도 그리고 저거도 그리냐라고 얘기를 듣는 적도 있었어요. 뭐 계란 그렸다가 꽃 그렸다가 야채 그렸다가 풍경 그렸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 한 테마당 시리즈가 쭉 생기면서 오히려 지금은 저한테는 약간의 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근데 이 시리즈가 네. 모이면 하나의 파워가 생기니까 그림의 힘이 생기니까 네. 스토리가 생기고.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게 또 따로 노는 거 아니니까. 아, 그래 보이셨어요? 네, 일단은 식물이랑 그 약간 공통 분모 이게 네. 또 웃기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약간은 따로 노는 듯 하다가 이게 시리즈별로 쭉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다 연결성이, 통일성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엉뚱하게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시리즈를 한꺼번에 묶은 작품도 있나요? 시리즈가 한 그림 안에 다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가 생각 안 해봤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전 한번 해서. 특별전이요? 네, 그걸 한꺼번에 네, 종합 완성본. 그래서 종합 완성본. 네, 종합 완성본 다 들어가는. 제가 표현해내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동화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뭘 보고 그냥 그려내는 거 얘는 큰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 아니고 그걸 보고 거기다 뭐를 하는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닐 때 동양학과는 조금 이렇게 어떤 틀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 틀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향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한 룰 안에 자꾸 벗어나니까 막 여자들이 막 닭을 안고 날아가고 동물이 막 있고 막 푸시도 안 맞는 상태에서 그런 그림들을 막 그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왜 너는 이렇게 그리냐 이런 말씀을 사실 학교 때는 교수님한테 혼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작가 인생에서는? 글쎄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힘들 수는 있지만. 네,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 나름 그림 잘 그린다라고 얘기 듣고 살다가 혹시 예고 나오셨나요? 네, 예고. 선화 예중예고를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저는 행운이 있었어요. 뭐 돌아가셨지만 오윤 선생님, 네, 민정리 선생님, 뭐 김호덕 선생님, 박학률 선생님, 굉장히 좋은 작가분들한테 오히려 틀이 없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6년간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건 되게 좋은
스승님을. 네, 좋은 스승님을 제가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스승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오히려 그림을 틀 안에서 배우지 않게 입시 미술이 최대한 되지 않게 지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었죠. 근데 동양학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아, 성향은 약간 네, 다른데. 예. 그렇죠. 근데 동양화를 선택한 게 저희 집안에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가 계세요. 할머니 오빠가 유당 선생님이시라고 예.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서예분이시고, 그 네. 아드님이 또 그 소헌 정도준 선생님인데 그분이 또 우리나라 굉장히 큰 서예가세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명필이셨고, 그냥 집안 이유는 내력이군요. 굉장히 뭐서 거창하진 않고요. 굉장히 먹과 붓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서예 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컸으니까요. 그래서 예중예고에서는 약간 서양화나 뭐 디자인을 많이 선택하는데, 동양화를 선택하는 것이 저한테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군요. 네, 그렇게도 들어왔어요. 지금은 제가 동양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네.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동양화의 맨날 위기, 침체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특히 전시를 많이 할 때 내 진짜 동양화 나오길 잘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작업도 캔버스에 아크릴이 많지만, 전 또 캔버스 외에도 이제 한지에 아크릴을 사용하거나 먹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한지예요. 네, 이쪽 거는 캔버스. 근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릴 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번 전시에 이제 특히 먹을 좀 많이 쓴 작업을 해봤는데, 캔버스 아크릴 할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아마 한지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저거는 한지인가요? 아니, 저거는 캔버스예요. 캔버스에 또? 네, 이게 묘하게 또 비슷하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 그죠. 그냥 육안으로 보셔가지고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네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먹을 많이 쓰면은 이제 구분이 되시는데, 근데 느낌은 굉장히 틀려요.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 안 보고 가까이서 봤었을 때. 그렇군요. 네, 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이제 전시를 했었을 때 저한테 오히려 캔버스에 아크릴 쓰더라도 동양학과 나왔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선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까맣게 아니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탕을 하고 위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선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여백의 느낌, 아마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이 그리고 저 또한 작업을 할 때 그건 굉장히 많이 염두하고 작업을 해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선과 선이 갈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난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가 저희한테는 이제 몸에 배어져 있듯이, 그렇죠. 공간을, 여백을 어떻게 조형을 나누냐에 따라서 그림의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다 메꾸는 면으로, 입체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뭘 하나 그릴 때도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조형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해외 네. 전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전시나. 맨 처음 전시 나갔었던 거는 스페인 전시였었어요. 스페인 어디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마드리드요? 거기선 굉장히 크지만 그림이 양은 많이 나갔지만 작은 그림을 그리는 전시였었어요. 그때가 이제 첫 해외 전시였어서 지금 기억에 남고요. 그룹 전시였어요? 네, 약간 비엔날레 같이. 비엔날레 작은 그 무슨 아트 마켓 같은 느낌으로 약간 더 경쾌하지만 굉장히 그림을 여러 사람이 보는. 네, 그게 저한테 첫 해외 전시여서 가장 또 인상이 깊고, 가장 또 근래 이제 LA 아트쇼 나간 거. 올해 LA 또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10월은 개인전이고요. 10월은 개인전이고, 네, 올해 이미 2월에 이제 LA 아트쇼를 나갔는데, 굉장히 큰 그림이 이제 뭐 120호, 뭐 50호, 뭐 80호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갔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나갔다는 건 팔렸다는 얘기죠. 뭐 팔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팔린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반응이었었어요. 반응.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콩 전시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이제 전시를 못 갔었어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사진과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림 앞에서 그렇게 많은 분이 서서 그거를 보고 감탄해하고 하는 거를 봤었을 때 되게 뿌듯하게, 되게 뿌듯하죠. 그렇죠. 해외에서 그런 반응이 있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좋아서 그냥 딱 사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막 이렇게 줄 서서 어떤 시리즈였어요? 그거가 특히? 이제 아쇼카였는데요. 이제 세로로 되어져 있는 120호였었어요. 근데
이제 손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 손에서 물이 내려오는? 예, 반짝이로 네. 참 물이 내려오고, 이제 아쇼카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스와롭스키가 쫙 붙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쇼카라는 그 꽃이 굉장히 또 상징적인 꽃이에요. 네. 그게 불교에서 마야 부인이니까 석가모니 엄마가 석가모니를 뵌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탄기가 느껴져서 잡은 나무가 아쇼카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2012년 그 세계여행을 하는 동안 한 달 반을 머물렀었던 인도에서 제가 그 꽃을 인도. 봤는데 예. 그게 사실 무슨 꽃인지 전혀 모르고 그걸 한 10년 동안 시리즈를 그리다가 근래 이제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의미를 알게 됐죠. 예. 그래서 그게 인도에서는 무우수라 그래서 그 걱정이 없는 나무.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는 나무, 해를 부르는 나무 이런 제목으로 그 시리즈를 계속 그려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려진 밑에 부분이 자개를 쫙 붙였거든요. 네. 수반으로. 아마 그럼 되게 더 달라 보이겠죠. 그죠. 수반에 그 자개가 캔버스에 묻혔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의 또 그런 정성을 들어간 어떤 그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래 아주 제일 최근은 상해에서 상해에서 네, 상해에서 또 아쇼카 그 꽃 전시가 그건 중국에서 그런 그림 좋아하는데 뭔가 복을 주는 그림? 네,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중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죠. 그 색깔이 너무너무 주황색 화려하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이제 보람찼었어요. 네. 아쇼카 나무가 인기가 많답니다, 여러분. 네. 사실 분들 복을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포인트. 거의 아크릴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화는 안 하시고요.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가 애를 키우면서 또 제가 학교에 그 재직을 하고 있었어서 학교 끝나고 애를 챙기고 그림을 그렸었던 시간이 밤 10시, 11시부터 그림을 시작을 해서 한 새벽 3시, 4시에까지 하고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그걸 거의 매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매일 했었어요. 와, 대단한 어머니. 네. 대단한 어머니. 한국에서의 저한테는 어머니 작가들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그 애를 키우는 게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네, 그림은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작가 단절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너무 육아에. 그렇지만 그림은 그냥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짰고 애 옆에서 계속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집이 그때 처음에는 거실에서 그렸어요. 그리고 더 이르게인전의 제목이 식탁 위의 꿈이에요. 남편이 지어줬는데 진짜로 밥 먹고 식탁 치우고 그땐 이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식탁 위에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 시작이 아마 제가 유화를 안 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냄새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네, 아기가 있으니까. 네. 그 유화 냄새. 네, 그리고 제가 또 작업을 빨리 막 해야 되니까 좀 더 빨리 마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진짜 캔버스의 아크릴이 뭐 아주 뭐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빨리 마를 수 있고 용이하고 해서 시작이 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여성 작가들이 결혼하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오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조언 정도 해주시면요. 제가 지금은 완전한 전업 작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도 한 번도 알바를 안 하고 지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알바를 하셨고 어떤 종류 알바 하셨죠?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학원. 입시 미술 가르치는 거. 왜냐면 그때 동양화 가르치셨나요? 그렇죠. 학비를 이렇게 벌어서 다녀야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독립이 된 거일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제가 내 건 내가 벌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해서도 계속 어떤 경제 활동을 남편과 같이 해나갔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애가 생기고 나서도 벌어가면서.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저도 발전해야 되고. 그거 다 돼요, 그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아마 제가 애를 그냥 덜컥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어렵게 해서 가져놓으니까 애를 키우는 거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번은 애였어요. 애를 키우는 거. 어차피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거니까. 네네.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대학에서. 네네. 근데 특이하게 애니메이션과에서 가르치셨나요? 네네. 애니메이션과에서 11년 재직. 네, 그 프로필에서 봤는데 계기가 있나요? 제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디자이너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배경 아트 디렉터를 해보겠냐. 그래서 시험 봐서 진짜 들어갔어요. 테스트 받아서 새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해 그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원 마치고는 도자기 일을 하고 뭐 그래피티 막 스프레이로 그리는 거 또 해보다가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 그거 재밌겠네 하고서 그쪽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11년을 재직하는 사이에 이제 애를 키우고.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과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신 거예요? 애니메이션과에서 애들 이제 기본 드로잉서부터 뭘 기획해 나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영역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제가 저와 살아온 거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았던 기간이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주 계속 끊이지 않고 그림을 이제 저녁에 밤에 그린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시에 여러 개를. 개인 작업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 그렇죠. 일은 따로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획도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한데 그 컨셉 아트 쪽 그렇죠. 맞죠? 네, 컨셉 아트도 하고 뭐 3D 뭐 이런 쪽 영상 편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뭐 모바일 그런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직업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NFT 영상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많이 하셨어요, NFT? 네. 그래서 NFT도 뭐 하고. 많이 파셨네? 네. 그럼 작년까지 좀 많이 짭짤하실 때. 요즘 약간 경기 그렇죠. 죽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새로운 무엇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학교에 있었던 게 그런 베이스를 갖게 그렇군요. 돼서 제가 이런 회화 외에도 3D 입체 영상이라던가 3D 매핑이라던가 이런 어떤 매핑 아트 뭐 이런 것처럼 뭐 파사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기획하고 하는 작업. 지금도 그럼 영상 작업도 많이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팀이 있는데. 팀이 또 따로 있으시고. 그래서 와일드 픽셀이라는 팀이 있어요. 3명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뭐 그 헝가리에 가서도 게임을 만들었어요. 한글로. 게임으로요? 네, 아트와 게임의 만남. 그래서 제 그림을 베이스로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네요. 그 재밌는 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회화가 가장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입체 이렇게 모든 영역을 다 왔다 갔다 하시는. 특히 여자가 작업하는 거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은 진짜 많이 더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작업하고 있는 막 결혼을 앞두고 육아를 앞둔 여자 작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느 뭐 여대에 가서 특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기준은 자기 열정을 스스로 계속 가져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한 걸 계속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뭐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안 한 것 뿐이잖아요. 힘들어서 안 한 것 뿐이다. 하려면 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면 시간 내서 영화 보고 맞아요. 뭐 하듯이 그렇죠. 작업도 그냥 그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스케치북하고 막 크레파스로 막 그린 거가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었잖아요. 좋아서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 엄마들 게임 중독된 사람들 애 데리고 PC방 가면서 그럼 그 시간에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좋아하면 그거죠. 핑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처럼 좋아하니까 그리고 굳이 막 당장 개인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안 가지면 되더라고요. 안 가지면? 그래서 그냥 그럼 그때는 전시는 못 하셨나요? 잘? 처음에는 전시도 할 생각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림만 모아놨죠. 그림을 이렇게 모아지니까 어느 날 그냥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전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림이 없었다면 못했겠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림이 있었으니까. 그냥 단절이란 게 전시 안 한 게 아니라 그림 안 그린 게 단절이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지내보면요. 애기는 너무 금방 크기 때문에. 애 금방 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애 금방 큰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애 금방 커요. 네. 그리고 애기는 초반에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보다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엄마들이 지내보니까 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신경을 써요. 막 네, 맞아요. 난리가 나요. 오히려 잘하면 무관심해지고. 애 책 읽는 것도 초등학교 때 막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중고등학교 때 읽는 거거든요. 대학교 때. 네. 그래서 그때 더 막 관심 있게 막 책 읽게 하고 인문학 세계에 대한 중요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동화책만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제 나머지는 크면 학원 다 맡겨버려요. 학원에. 그쵸. 과외에 그냥. 학원은 진짜 학원 선생님들이 보면은 괜찮아요. 그렇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직장을 갖고 했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같이 이제 남편이랑 셋이서 여행을 하고 나서 학원에 보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너 혼자서 공부해야 된다 했죠. 좋은데요? 네. 바람직한데요? 네. 우리나라만 네. 부모님 희생해서 학원비 다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네. 별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보내도? 네. 그러면 안 보내도 되죠. 근데 그랬는데 오히려 학원을 안 보내고 오히려 여행을 많이 다니고 많은 글을 쓰게 하고 1년간 휴학하고 1년을 세계 여행을 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중2 마치고. 중2 때? 네, 중2 마치고 1년. 그러면 1년 늦었겠네요. 네. 그래서 다들 와, 대학도 멋있네. 아니고 애를 어떻게 휴학을 시킬 수가 있냐. 대단한 부모님이신데요? 그래서 아니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이제 다녔죠. 막 배낭 메고 텐트 치고. 근데 자녀분 입장에서 엄청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가족 전부 다 한테? 그렇죠. 그게 저희가 사실 누구나 많이 로망하는 일을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지만 다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한 덕분으로 네. 저도 굉장히 작업하는데 많은 영감을 갖게 됐고 저희 애는 처음엔 잘 모르다가 점점 클수록 감사함을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행 이후에 좀 더 공부도 스스로 하게 되는 계기. 학원을 안 보내.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냈지. 네, 여행이 다 쓰는 네, 바람에. 다 쓰는 바람에. 그리고는 오히려 학교 가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자사고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얼마든지 본인의 시간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와요. 곧 다가와요? 네. 네. 애가 대학 가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많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진짜 그러겠네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아이고, 왜요? 왜냐면 요즘에는 네. 미대에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작가로 살아남는 경우는 너무 적으니까. 진짜 저희 때는 여자들이 많은 편이었었는데 살아남는 작가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어떤 기획이나 뭐 이럴 때도 여자들이 좀 배제돼 많이 됐었어요. 네.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남녀 평등이 당연시 되졌고 네. 뭐 여자라 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러는 시대는 진짜 아니어서 이젠 아예 아니에요. 제가 느낌으로는 네. 네, 지금 갤러리에서도 이제 여성 작가 네. 전시를 비율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일부러 진짜 비율을 맞추려고 넣어줬을 정도였다면 지금은 여자 작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여자냐 남자냐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런 것도 없이 더 작업의 상태를 보고 전시가 되거나 이러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자 작가나 남자 작가의 어떤 성별보다는 진짜 얼만큼 더 치열하게 작업을 해낼 수 있느냐? 그렇죠. 치열하냐, 얼마나 치열하냐, 간절하냐. 네, 간절하냐. 예.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의 살아온 스토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작업을 하면 할수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함? 이걸 할 수 있음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 여건이 있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 네. 여건.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 예. 그렇죠. 그래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서 지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 네. 그걸 근데 네. 그 힘든 시기에 네. 계속 꾸준히 작업하셨으니까 지금의 기회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한 번 놓기 시작하면 이게 네. 습관되잖아요. 이게요, 그림을,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 일주일만, 예를 들면 무슨 일 때문에 뭐 며칠만이라도 손을 놓으면은 그게 다시 붓을 잡고
놓고 하는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운동선수와 비슷하다 생각이 맞아요. 이게 그림은 안 그릴 것 같잖아요. 저는 단지 그려봤으니까. 이제 저는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봐도 진짜 매일매일 연습해요. 유명한 뭐 피아니스트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더 많이 연습해요. 네. 그리고 제 주위에는 모든 그런 작가분들은 화가들, 예술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술 많이 마시고 뭐 하고 이렇게 자유로울 것 같으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누구보다 규칙적이고 맞아요. 제가 보는 작가들 다 루틴 다 있어요. 루틴이 조금 늦게 자냐 일찍 자냐 뭐 이런 정도지. 그렇죠.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나 건강 관리 안 한 분들 많아요. 그 작가로서의 그 그쵸? 작업 그걸 소화내는 관리. 네, 어떤 때 운동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입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운동으로 약간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진짜 그림만 그냥 앉아서 10시간씩 그릴 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걸 의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작업은 진짜 하루라도 최소한 머릿속에서는 진짜 자면서도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리는 것조차도 손을 거의 매일매일 작업을 해야지 되는? 생각보다 진짜 성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성실해야 돼요. 그게 편견인 거죠. 작가면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영감 떠올 때까지 막 고민하다가 붓 놓고 그 잘못된 이미지를 어디서 심어준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아마 일제시대 때 작가들은 이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각인돼서 작가들은 다 사이코일 것이다. 미친놈일 것이다. 이런 편견. 그렇죠. 그리고 작가 중에 정말 공무원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성실한 직업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인상파 그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진짜 아침에 일찍 딱 일어나서 양복 입고 자기 작업실 가서 그림 그리고 이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피카소도 물론 이제 여자를 성실하게 만났지만 작업은 새벽부터 계속 그렇다고. 그럼요. 지금 이제 그림을 처음 그리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아티스트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가 되기 전에 예술가병이 이제 있는 분들이 예술이랑 고뇌하고 잠깐 만대방 놓고 영감 받을 때까지 나 안 그리겠어. 안 나와. 영감. 분명 예술가 허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저희들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하던 그림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맞아.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다 보면 새로운 그것이 떠오르는데 진짜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점점 내려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신진 작가들, 작가 진학생들이 진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감이 떠올라야 작업한다 생각해요. 영감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시간 따로 있고 생각났을 때 그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요즘에는 뭐 또 젊은 작가들 중에서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누구요? 누구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얘 말씀하시면 좋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로 근데 요즘 최근에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작가 한두 명 있으신가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안 얘기해준 작가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글러먹은 작가. 그럼 큰일 나겠죠? 이런 게 재밌는데 원래는. 뭐 갤러리 대표님이나 뭐 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조금 그런 거는 젊은 친구들이 호기가 있으니까 예의 바르지 않게 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술가는 막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집 피우고 뭐 이거는 하면 안 돼, 안 할 거예요. 막 끊고. 그렇죠. 뭐 막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제시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장병.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가님 세대들도 젊었을 때 이제 지인들 포함해서 그런 분들 있긴 했었죠. 저희 때는 진짜 헝그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군요.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깔리나 봐요. 겸손함이. 제 작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딴 얘기. 원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호감도가 올라가요. 그래요? 촬영하면서 작품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네네. 이 배추 너무 재밌어요. 이거요? 네. 안에 큐빅인가요? 네, 요거 그 큐빅이죠. 반짝반짝 큐빅인데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래된 거. 2011년. 진짜 오래됐네요. 네, 진짜 오래된 건데
제가 이제 뭐 주부니까 제 주위에 있는 재료들이 이제 소재가 많이 되죠. 이제 어느 날 김치를 담으려고 배추를 이렇게 다듬는데 이 배추가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거죠. 제 마음 같은 거죠. 이 속 안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양파를 뭐 까도 이런 말 나오듯이 네. 배추를 보면서 배추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고 예쁘잖아요. 와, 대단하죠. 저 이쁘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런가요? 중요한 포인트. 예쁘게 봐라. 그래서 배추를 이렇게 까는데 갑자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진짜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마음 안에 많은 어떤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배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배추 절인 상태, 축 처져 있는 게. 아니, 이건 절이진 않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절인 상태 아니네요. 싱싱한 상태네. 좀 상처가 났을 때 그 안에 속살? 같은 그 붉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징그럽게 하고 싶지 않고요. 아, 징그럽게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더 그냥 반짝반짝하게 예쁘게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건 너무 일차원적이니까. 아픔이 고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승화돼서 나오는 게 그래 같은 색깔인 거예요. 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거북이. 지금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는 상징이 저희 아들 태몽이 할머니가 꺼주신 게 그 거북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저였기 때문에 제 품 안에 있는 저희 아들이에요. 육아 시절이. 네, 저희 애가 어렸을 때인 거죠. 한창 힘드실 때네요. 그렇죠. 애도 키워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여서 그 감정을 그린 거라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그림이에요. 그렇군요. 네. 재밌어요. 아, 이거요? 이게 제가 프라이가 날아가게 하는 첫 번째 그림인데. 아, 이게요? 네. 되게 귀한 그림이네요. 그래서 안 파는 거죠.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잘 그린 건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걸어놓고 보는 게 이게 저희가 2018년에 오레곤에 그 미국에 있는 서부에 거기 레지던시를 한 달간 하게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프라이 행복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에그 프라이를 그리게 된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 작가님, 그럼 이게 일부러 이거 안 파시는 건가요, 혹시? 사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요 그림. 이 작품은 되게 밤을 그리신 거네, 일부러? 네. 부엉이도 있고. 네, 요거는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상징을 통해서 좀 많이 표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당에 양귀비를 심었더니 얘가 계속 지고 또다시 피어나고 지고 피고를 수없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양귀비가. 네. 근데 그 옆에 그 민들레가 있었는데 민들레가 홀씨도 되고 꺾여서 너무 크다 보니까 꺾여가지고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화가 아니고요. 실제 보고 그린 것들이에요. 민들레와 양귀비의 관계인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많이 상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의 심장이 있거나 다른 작품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배가 뭘 상징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얘가 항상 보면 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지만 아직은 메어져 있는 현실에 메어져 있는 저를 얘기하고 있고 심장을 그린 이유도 마음, 정열 이것이 이렇게 이 배에 이렇게 담겨서 있는 거죠. 약간은 좀 어둡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한테는 이 그림이 또 굉장히 또 다른 작업하고 연계성 있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항상 걸어놓고 보고 있죠. 이게 한지 작업인데 색감 표현이 굉장히 또 그 캔버스에 아크릴 그릴 때와는 다르게 더 세일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달라요. 그런 느낌. 그럼 물감은요? 물감 아크릴이요? 네. 그래서 누가 뭐 석채냐 뭐 이러는데 그렇게 쓰기는 좀 어렵고. 그렇군요. 네. 이런 오브제를 붙이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아직 전시 안 한 건데 지금 ip사귀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씩 돌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돌을 안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누구나 무게가 있는 짐은 다 누구나 가슴에 안고 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작업이에요.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귀엽네요. 이 작품을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어떠한 특정 장소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와서 2012년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토포필리아. 그러니까 토포가 장소라는, 그리스어로 장소라는 거고, 필리아가 사랑이래요. 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장소에 대해서 계속 애정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청작적 욕구가 생기고 그런 단어가 이렇게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맨 처음에 중국 지리학자가 쓴 책이었대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2012년 7월에 한 달간 머문 집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이게 뭐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썼어요. 그 여행을 하면서 막 계속 옮겨 다니다가 여기에서 한 달간 머무는데 이 집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여기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그러니까 1년간 유랑민처럼 막 다니는데 여기서는 진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억이 저한테는 그게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이 장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서 이쪽에서 이쪽을 본 그림, 이쪽에서 이쪽을 본 그림,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그림이 10몇 개가 돼요. 네.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장소가 주는 어떤 애정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있고 몇 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레마누스, 스위스의 레마누스. 네네.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는 저희 작업실. 네. 너무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게 기억이, 추억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것 같아요. 네. 체리가 이렇게 귀엽네요. 이 체리가 의미가 있는 게요. 한국에서 체리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 체리가 여기서 너무 싼 거예요. 맛있고. 귀한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언제 먹어보나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체리를 사다가 먹었어요. 맞아. 그 비교하면 우리나라 과일값 너무 비싸요. 그렇죠. 유럽에. 체리값. 그래가지고 이 체리를 여기다가 그 기억인 거죠. 자전거를 할아버지가 잡아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되게 따뜻한 분이네요. 싸우고. 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특별해서 애정이 나중에 또 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근데 돌아가셨을까봐 못 가겠어요. 그러면 너무 슬플까봐? 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추억은 추억대로.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남기지 가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 리본 달린 리본. 후라이. 리본 후라이, 이거는 맨 처음 그림은 작은 드로잉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백호 작업, 지금 이제 공주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에 백호가 있고,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후라이가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거를 상징하고 싶었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곧 거의 태양과 맞먹는 것 같은 그런 걸 상징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리본은 그런 생명이 오는 것에 대한 선물의 의미, 자유롭게 이렇게 하늘을 날르고 있고, 바람결에 날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계란에 리본을 달아서 이제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지금 이거는 연인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안아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꼬치처럼, 나방의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어떤 과정? 하나가 된 과정이에요? 그렇죠. 행복하고. 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걸어와서 안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옷을 입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어떤 저들의 감정일 것 같은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면서 궁금하게 만드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석해서 얘기해야 되는. 예쁘다는 색깔은 그림이 뭐 좋다라는 것도 예뻐야지 좋은 거는 아닌 것처럼. 이건 성향일까요, 그러면? 성향에 그냥 색을 쓰는데 좀 더 그 그림에 맞는 색깔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색이어야만 되는 거, 그런 색을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찾아내고 그거에 가장 근접한 색을 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그때그때 색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네. 그때그때마다 색깔이 다 다른 색깔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특별히 또 좋아하는 색깔도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황색, 검정색, 그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처럼? 네. 주황 같은 경우는 그 색깔 중에서 가장 화려한 색깔이 노랑보다는 주황이라 하더라고요. 이 오렌지. 네. 근데 저는 이 오렌지색이 이렇게 바탕이 되었지만 저 스스로가 벌써 이렇게 만족감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주황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항상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즐거운 얘기를 그릴 때, 그래서 매화를 그릴 때라던가 이럴 때 제가 주황색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 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시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아트페어에 좀 인기 있을 그런
그런 스타일. 네. 이것도 지금 아까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집이고. 시리즈로 하니까. 네, 여기서 이 집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목단이에요. 목단이 상징하고 있는 게 그 뭐 부귀영화도 있지만 화목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뭐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약간 또 화목 이런 거. 동양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근데 또 색도 강렬한 거 좋아하니까. 네, 근데 또 이게 LA에서 전시하니까 네. LA에서 이런 계열을 전시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차에 잘 맞췄네. 반응 것 같아. 인기 많을 것 같다고. 올해 같이 하는 갤러리 중에 한 분이 매년 그 띠에 대한 작업을 전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쭉 계속 띠를 가지고 1년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 또 해가 바뀌면 또 그 띠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작업이 이렇게 띠별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토끼만 하더라도 한 10몇 점? 작업이 쭉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다 전시하느라고 나가서 없어요. 네, 공주 전시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공주 좀 전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주의 지금 갤러리 마주안이라고요. 갤러리 마주안에 네. 언제까지죠? 8월 20일까지. 8월 21일까지. 네, 그리고 거기는 쉬는 날이 없어요. 예, 공주 구독자 여러분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잘 그리셨네. 너무 잘 그리셨다. 그냥. 제가 작년에 회사하고 아트 콜라보를 했었어요. 제가 2번의 회사 콜라보가 네. 꽤 있던데요. 예. 아니 꽤는 아니고요. 2군데인데요. 네. 제가 삼성전자의 그 네, 그러니까. 모니터에 들어가는 아트 콜라보를 같이 네. 했었었고요. 그림이 이제 거기에 갤러리로 들어가는 그런 네. 콜라보 하나랑 화장품 패키지 네네. 그 그거 박스에 봤어요. 네, 거기에 봤어요. 들어가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간 작업. 네, 이 저기 네. 그러니까 이거랑 네네. 이게 그 시리즈네. 그죠? 시리즈로 지금 그래서 이 작업으로 한 또 꽤 많이 작년에 작업을 하게 됐죠. 저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저 그냥 네. 콜라보 한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저 소재를 가지고 쭉 연장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홍콩 아트페어에서도 판매가 되고 지금 미국에도 지금 가 있고 그래요. 이게 병풀 잎이라는 또 의미가 소재예요. 있죠. 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림에 다 보면 상징성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식물은 다 이렇게 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꽂힌다. 네. 시나 뭐 관련해서. 네, 그리고 진짜 얘는 모양은 하트 모양이고요. 네. 또 하트네 생각해보니까. 네, 모양이 하트인데 얘가 실제 그 마데카솔 연고 있잖아요. 네. 그 화장품에 재생을 하는 거, 그 그래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어 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힐링이네요, 진짜. 네, 힐링, 치유. 치유를 위한 그렇죠. 선물이니까. 네, 거기다 하트 모양의. 하트 모양. 네. 약으로 쓰이는 제. 네. 그래서 이 병풀을 아트 콜라보 한 이후에도 계속 아마 이 작업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소재로 네. 그려질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작품 보면 여러 가지 성향이 다 좀 조금씩 있는 것 같네요. 하나 동화적인 것도 있고, 네. 이제 약간 동양학 전공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 언뜻 보면은 예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저의 얘기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여기 이제 아트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모 회사가 지금 저 주황색이 요거예요. 저 주황색 말.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이거는 사실은 판매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전시만 몇 번 했었어요. 이거 약간 여러 부에 찍은 다음에 네. 굿즈에 되게 그래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응이 좋았죠. 반응 좋아요. 네. 이미 팔고 계시고요. 이제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문을 닫았어요? 따로 이제 제작하셔야겠네요. 또 제작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연락이 한번 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제가 사서 이거를 색깔을 칠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모든 이런 오브제들은 저희 아들과 제가 좋아했었던 아들 키우면서 있었던 장난감들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거 언제 작업하신 건데? 이게 지금 벌써 한 4년 전부터 꾸준히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업이에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자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개 작업을 하니까 남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말에다가 자개 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들이 서로 관계성이 이제 저한테는 있죠.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제가 재작년 11월이었구나. 뭐냐면 평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피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탱크 위에 아기가 이렇게 있고 꽃이 있고 네. 이런 위험해 보이지만 좀 더 그 평화를 위해서 그 상징하는 것들을 좀 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 중에는 문자도가 있는데 문자도 중에는 맞아요. 그 시리즈 중에 문자도도 네, 문자도에는 이제 피스라고 하는 그 작업 그거 요거 이미지 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나라 국기와 이름을 저 피스 안에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진짜 평화롭고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요즘엔 특별히 더 그렇죠. 중요한 것 같네요. 전쟁 중이니까. 네. 평화주의자시군요. 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대다수가 평화주의자니까. 그렇죠. 네. 많은 생명들이 진짜 막 죽어가고 이러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네. 시금치. 시금치. 네. 이게 아까 반응 되게 좋았다는 그 그림인가요? 아니 그건 아쇼카. 아속하고? 네. 근데 약간 비슷한 시리즈인가요? 그 느낌이? 그죠. 물이 내려오고. 배경도 분위기가 비슷하고? 그쵸, 검정이. 이거 되게 너무 이쁘네요. 숲속의 향연이라고요. 스페인의 어떤 작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갑자기 여기가 하나의 세상으로 보이면서 네네. 이 안에 지금 보면 얘기들이 다 숨어 있어요. 스페인 여행할 때 그건가요? 스페인 여행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그죠. 거기에서 지역? 본 나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 안에 네.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하나의 우주가 있네, 그러면. 네, 그런 작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몇 작품으로 시리즈로 지금 갖고 있어요. 작가님 색감 기본적으로 되게 이쁘게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업적으로 뭔가 콜라보들 하면 수익적으로 많이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물화예요. 계란꽃에 네.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가시를 잡고 있는 손에서 피가 흘러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손은 이렇게 가슴에 네. 나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는데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천사 메추리알도 있고 사랑의 알도 있고. 작가님 혹시 네. 기독교이신가요? 카톨릭? 카톨릭이시네요. 네, 왜냐면 이 천사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이 그래요? 아시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 그건 몰랐는데요. 얼굴에 날개만 달렸잖아요. 네? 케루빔이라는 천사. 그래요? 도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천사 중에 네. 2등급 천사. 성당을 많이 다니셔서 잘 다녀서 그냥 몰라요. 이게 여행 다니면서 유럽의 성당에 그것도 잘 모르는데. 또 어떻게 이게 나올까요? 그냥 이거 무식 중에 여자 나온 거예요? 남자잖아요. 근데 이게 얼굴에 날개만 달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알아야 그릴 수 있는 건데. 진짜요? 되게 우연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거 근데 옛날 종교화에 네. 얼굴에 날개만 달린 천사가 되게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종교 도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그렇구나. 케루빔이. 이름이 케루빔. 그런 게 네. 있구나. 여기는 주전자. 이 주전자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전자. 따로 있어요? 이 주전자. 진짜 있는 주전자네요? 네. 이거는 저희 남편 춘희갑 작가가 저한테 선물한 주전자예요. 네, 이거를 이제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이걸 다 그린 거죠. 본인이. 이 선물을 받고 이거를 제가 주전자를 그림에 이렇게 많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네, 사랑을 주는 주전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군요. 네. 이건 약간 사적인 그런 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글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 안에 이제 글자가 여기도 있고, 있고. 네, 여기 지금 윤동주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들을 네. 빅데이터가 조합을 하고, 그래서 빅데이터까지. 네, 그게 이제 사비나 미술관에서 그 한글 전시할 때 윤동주 시인의 작업을 그 작품을 가지고 하는 게 테마였었어요. 네네. 그때 전시했었던 작업이에요. 그렇군요. 이미 전시를 했었군요. 네네, 한번 전시했었죠. 그렇군요. 지호채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